지금 보시는 이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숨을 죽이고 있어요. 이란의 경제 심장이라 불리는 하르그 섬이 미군의 폭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더 화제예요. 재미삼아 몇 번 더 칠 수도 있다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영토를 뺏는 걸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번엔 결이 좀 달라요.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돈줄 그 자체거든요. 미국은 지금 이란에 목줄을 준 채 말 안 들으면 확 조여버린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예요. 재미있는 건 미국이 석유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 군사시설만 때렸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석유시설을 파괴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즉, 우리 지갑사정까지 고려한 아주 정교한 밀당인 셈이죠.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우리만 당할 순 없다며 미군 기지가 있는 UAE의 항구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불을 놨어요. 여기서 잠깐, 왜 하필 하르그 섬일까요? 이 섬의 위치와 역사를 알면 이번 전쟁의 진짜 목표가 보여요. 하르그 섬은 여의도 면적의 7배 정도 되는 산호섬이에요. 이란 본토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죠.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진주낙해던 조용한 섬이었는데 팔레비 국왕 시절 미국 자본과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터미널로 변신했어요. 지도를 보면 이란 해안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섬 주변만 유독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거대한 유조선들이 다 이리로 모이는 거죠. 말 그대로 이란 입장에선 하늘이 내린 보물섬이자 왕관의 보석인 셈이에요. 하지만 보물일수록 적에게는 가장 탐나는 목표가 되죠.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하르그 섬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재미로 친다고 한 활주로나르 미사일 벙커도 사실은 이 섬을 지키기 위한 이란의 최후 방어선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냥 폭격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섬을 장악하려 할까? 그건 하르그 섬이 이란에 목줄을 주는 전략적 베이스 캠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하르그 섬을 공습하자 이 섬들이 다음 군사 목표로 거론되고 있어요. 바로 아부무사와 대소툰부라 불리는 세 개의 섬이죠. 이 섬들은 현재 이란이 점령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수십 년째 영토 분쟁 중인 곳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는 반드시 이 섬들 옆을 지나야 하죠. 즉, 이곳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통로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하르그 섬을 공습하고 해병대를 파견한다는 건 결국 이 지역 전체의 통제권을 뺏겠다는 거대한 설계로 풀리대요. 만약 미국이 이 섬들을 장악해서 UAE에 선물로 준다면요? 이란은 바닷길 통제권을 완전히 잃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 해병대 첫 25명이 투입된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겁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섬에 상륙해서 깃발을 꽂을 준비를 한다는 신호거든요. 점령, 즉 이란의 앞마당을 직접 다스리겠다는 초강수를 고려 중인 거죠. 하지만 이 작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섬 전체가 거대한 기름 탱크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섬 전체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병을 분쇄기에 넣는 꼴이라며 경고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 미군이 정말로 상륙을 시도한다면 이란이 순순히 섬을 내줄까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부숴버리겠다며 석유시설을 스스로 폭파하는 자복작전을 선택할까요? 실제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이 손에 쥐기 전에 시설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본인들의 시설을 타격해서 전 세계를 경제공황으로 몰아넣는 독침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는 유가 200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충격을 정면으로 맞게 돼요. 반대로 미국 측에서도 협상이 틀어지면 우리가 먼저 부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품위 때문에 안 부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유엔 대사는 석유시설 공격 옵션도 언제든 열려있다며 이란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에요. 특히 중국은 이란 석유의 80%를 사가는데 하르그 섬이 마비되면 중국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이번 싸움이 단순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급 경제전쟁인 이유예요. 이란의 지도부는 미군 젊은이들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냐며 맹비난하고 있어요. 섬에 상륙하는 순간 드론과 미사일로 피해 보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결국 서로가 공멸하는 길로 가자는 무서운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유가가 이렇게 출렁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 안 한다며 여유만만해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죠. 이건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요? 사실 이건 셰일가스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번 하르그섬 공습은 우리는 버틸 수 있지만 너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압도적인 자본의 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셈이죠. 정리해보면 하르그섬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중동의 권력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지렛대예요. 이 지렛대를 누가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표의 숫자가 결정되는 거죠. 정말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긴장감이 가득해요. 미 해군 군함과 이란의 고속전이 좁은 바다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죠. 아주 작은 오판 하나가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결국 하르그섬을 점령해서 호르무즈를 평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란의 자복 저항에 부딪혀 유가 폭등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까요? 이 작은 섬이 그리는 미래가 우리 삶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어요.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콕 집어 불렀거든요. 너희들이 쓸 석유니까 너희들이 직접 군함을 보내서 바닷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 미군이 있는데 왜 갑자기 다른 나라 군대를 부르는 걸까요? 시간을 조금 앞서가서 지금 중동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이란을 몰아붙이며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군사력이 약한 이란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란은 정면 승부 대신 전 세계 경제에 목줄을 지는 이른바 독침 전략을 쓰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아 석유 수출길을 막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방식이죠. 결국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 안정을 외쳤던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완전히 날려버리자니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석유 허브를 타격하자니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누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각국을 향한 트럼프의 다목적 계산법이에요. 먼저 중국을 향한 압박이 예사롭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석유의 90%를 수입한다는 점을 파고들었어요.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쳤거든요. 무역 협상이 절실한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상황은 더욱 긴박합니다. 당장 며칠 뒤인 19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군함 파견을 직접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에요. 일본은 헌법상 제약 때문에 직접적인 전투 참여가 매우 어렵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마냥 거절할 수도 없어요. 결국 연료나 탄약을 제공하는 후방 지원이나 기뢰 탐지 같은 제한적 역할을 두고 치열한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아 해협의 안전은 생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견 요구는 과거와 차원이 달라요. 기뢰가 외설된 실제 교전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중대한 결단이기 때문이죠. 만약 파병을 결정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힘든 처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철저히 연결하는 스타일이죠. 우리가 파병을 거부할 경우 당장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인상하라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우리 정부는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군함을 보내자니 전쟁의 늪이 두렵고 안 보내자니 경제보복과 동맹의 균열이 두려운 것이죠. 유럽의 우방인 영국과 프랑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드론 파견 등 기술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국의 무모한 전쟁에 들러리를 서지 말라는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5개국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의 이번 요구는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무상 제공하던 안보 서비스는 끝났고 이제는 철저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안보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한 셈이죠. 이란은 이미 제3국들이 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 영역을 확대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미국은 군사적 승리 이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려 하고 동맹국들은 각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인 협력을 약속한다면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반대로 모든 국가가 난색을 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강력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에요.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다른 참여국들의 보폭을 맞추며 평화 유지 명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해요. 안보의 의무와 경제적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전쟁터의 화약 냄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유가와 환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단순한 군사 분쟁을 넘어 우리 집 식탁 물가와 공장의 가동률까지 결정짓는 거대한 경제 전쟁의 일환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5개국 중 누가 가장 먼저 군함을 움직여 이 정적을 깨게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압박이 국제적인 연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외교적 마찰로만 남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현재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국익 보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정답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파병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한반도의 안보 지형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리스크 중 하나죠. 동맹의 균열을 막으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묘수가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경제가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느라 목이 다 실지경이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달 말로 예정됐던 시진핑 주락과의 만남을 갑자기 한 달 뒤로 미뤄달라 요청했어요. 겉으로는 전쟁 때문에 바쁘다는데 사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머릿속은 지금 거대한 협상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국아, 내가 가기 전에 네가 할 일 있지 않니? 라고 넌지시 압박을 넣는 거죠. 이 회담 연기는 일종의 입국컷이자 중국의 충성심을 확인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과연 시진핑은 이 미끼를 덥석 물까요? 사실 이번 이란 전쟁,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단번에 제거했을 때만 해도 승전고를 울리는 듯했죠. 하지만 이란의 저항은 끈질겼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어요. 단기전으로 끝내려던 계획이 꼬이면서 트럼프의 자존심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역시 숫자예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위협하고 있죠. 트럼프에게 이건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11월 중간 선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거든요. 여기서 트럼프의 아주 독특한 해결법이 등장해요. 우리 기름길이 막혔으니 너희도 군함 좀 보내라 라고 동맹국들의 호통을 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적성국인 중국에게까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시 공동작전을 제안한 거예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90%를 수입하니까 니들이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논리죠. 즉 회담하고 싶으면 군함부터 보내서 성의를 보여라 라는 뜻이에요. 미국 혼자 피 흘리며 기름길을 닦아주지 않겠다는 아주 트럼프다운 거래 방식인 셈이죠. 하지만 시진핑의 머릿속은 트럼프보다 더 복잡할지도 몰라요. 전쟁 초기에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느라 대만 근처에서도 조용히 지냈거든요. 회담을 앞두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계산이었죠. 미국이 대만에 팔려던 무기까지 일시 보류해주니 잠시 평화가 찾아왔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중국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잠잠하던 대만 방공 10벌구역에 다시 전투기들이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중동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서 슬쩍 간을 보는 거죠. 너희 이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니? 라고 묻는 무력 시위인 셈이에요. 이건 일종의 테스트예요. 미국의 자원과 시선이 중동으로 쏠린 사이 대만 해협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전략이죠. 시진핑은 트럼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미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트럼프가 절대 넘지 못하게 설정한 레드라인 지표들이 있어요.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연 4.5%, 휘발유 가격 4달러를 주목하고 있죠. 이 수치들을 넘어서면 트럼프도 결국 고집을 꺾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에요. 지금 경제 지표들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요.
미국 금융자문회사 리서치 어필리이츠의 롭 아노트 의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식시장보다 채권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비용 분담이 절실한 상황이죠. 하지만 믿었던 동맹국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독일과 영국은 이번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라며 파병에 선을 그었어요. 미국의 미국 제일주의에 지친 유럽이 독자 생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수십 년간 이어온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해체되는 순간이에요. 심지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믿지 못하겠다며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독일과 손잡고 독자적인 핵 개발까지 고민할 정도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제 유럽은 미국을 든든한 보호자가 아니라 위험한 이웃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틈을 타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어요. 세계의 시선이 중동에 꽂힌 사이 푸틴은 쾌재를 부르며 전세를 뒤집으려 하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며 애타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시 시진핑의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중국은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각국은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 라며 오히려 미국의 전쟁 수행을 비판했죠. 중국 입장에선 이란과도 친한데 굳이 미국 편을 들어서 중동에 어기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이란 원유의 80%를 사주는 큰손이에요. 트럼프가 기름길 지키라고 압박해도 중국은 이미 이란과 뒷거래를 통해 기름을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시진핑에게 트럼프의 요청은 내 돈 써서 남의 전쟁 도와달라는 억지로 들릴 뿐이에요. 결국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는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담도 없다는 자세고 중국은 우릴 압박하지 마라 하며 대만에서 무력 시위로 맞서고 있죠. 두 리더의 자존심 싸움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속내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일본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할 기세거든요. 미국의 안보우산 밑에 있고 싶으면 그만큼 값을 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혼란의 핵심은 결국 각자 도생이에요. 미국은 돈 안 쓰는 전쟁을 원하고 중국은 미국의 약정을 파고들고 유럽은 미국을 떠나려 하죠. 과거처럼 미국이 대장 노릇하며 모두를 이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특히 에너지와 공급망은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중동에서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 주머니 속 기름값이 요동치는 이유죠. 이제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스스로 치밀하고 영리한 외교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이 경랑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트럼프는 정말 한 달 뒤에야 중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전쟁을 멈추고 타협할까요? 확실한 건 트럼프는 수치가 나빠지면 언제든 입장을 바꾸는 거래의 기술을 발휘할 거라는 점이에요. 다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가 관건이겠죠. 시진핑도 대만 카드를 만작거리며 트럼프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거예요. 이번 회담 연기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심리전이에요. 두 사람의 머릿속엔 오직 자국의 이익과 권력 유지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전쟁과 외교 그리고 경제 지표가 뒤섞인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거의 한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한쪽은 미사일 쏘고 한쪽은 전투기 띄우고 호흡이 척척 맞는 게 아주 기가 막혀요. 도대체 이 두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가까운 걸까요? 단순히 친해서라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해요. 사실 이번 전쟁도 미국은 지금 꼭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밀어붙여서 시작된 면이 크거든요. 미국이 이스라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이유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미국의 뿌리인 청교도 정신에 있어요. 500년 전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이때 이들의 머릿속엔 아주 독특한 생각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뚫고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자신들도 새로운 땅 미국에서 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믿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영혼의 형제 같은 존재였죠. 여기에 세대주의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신앙이 더해져요. 쉽게 말해 유대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예수가 다시 오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깊게 뿌리내렸고 이게 곧 표심으로 연결되니 정치인들도 이스라엘을 절대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1등으로 축하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인정해줬어요. 이때부터 두 나라의 전설적인 브로맨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에요.
이후로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대했어요. 주변이 온통 적들로 둘러싸인 중동에서 미국 말을 가장 잘 듣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선 중동 관리하기에 이보다 좋은 파트너가 없었죠. 특히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정을 아주 화끈하게 표현했어요. 남들은 눈치 보느라 못하던 일들을 척척 해치웠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거기로 옮겨버린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의 성지라 아주 민감한 동네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가 왜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야? 라며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트럼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거의 현대판 구세주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골란고원 주권 인정이에요. 골란고원이 뭐길래 그렇게 난리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략적 꿀자리예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언덕인데 여기서 내려다보면 시리아 수도가 한눈에 다 보여요. 전쟁할 때 높은 곳을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게다가 이곳은 물자원도 아주 풍부해요.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때 여길 뺏어서 계속 점령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야 라고 땅땅땅 박아준 거죠.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미국 내 금융, 언론, IT 분야를 꽉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 찰떡 같은 관계에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지금 이란의 핵시설만 딱 때리고 조용히 끝내자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쏟거든요. 미국인들이 기름값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화내면 트럼프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꾸만 이제 그만하고 나오자라며 출구 전략을 짜고 싶어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생각이 180도 달라요. 그는 지금 이번 기회에 이란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겠다라며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싹 다 정리하겠다며 지상군까지 보냈죠. 여기서 의문이 들죠. 네타냐후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전쟁을 키울까요? 사실 여기엔 그의 아주 개인적인 속사정이 숨어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심각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평시체제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쟁 중에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남을 수 있고 총리직도 유지하기 쉽죠. 즉, 전쟁을 계속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생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 기름값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치는데 이스라엘은 나 아직 처리할 놈들 남았어 라며 계속 달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를 때렸을 때 미국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미국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자기 밥그릇, 경쟁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내 발등을 찍어? 같은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도 제발 공격 목표 좀 신중하게 골라달라라고 애원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손절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불가능에 가까워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파트너를 잃으면 미국의 영향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테니까요. 말 안 듣는 동생이지만 버릴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미운정 관계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라더니 왜 자꾸 이스라엘 우선주의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유가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지니 당연한 반응이죠. 이스라엘 내부도 복잡하긴 한마디예요. 국민 대다수는 이번 기회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는 전쟁에 찬성하지만 한편으론 장기화되는 전쟁 비용 때문에 경제가 휘청이고 있거든요. 내년 국방비만 18,000원을 더 쓴다는데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결국 이 전쟁의 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일까요? 트럼프는 곧 끝난다라고 말했지만 네타냐후는 더 놀랄 일이 남았다며 여전히 어그레시브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요. 한 명은 기름값을 걱정하는 현실적인 집주인 같고 다른 한 명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안 멈추겠다는 복기 품은 세입자 같은 모습이에요. 이 미묘한 균열이 과연 두 나라의 끈끈한 브로맨스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박자가 맞았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재선 후에 이스라엘 초댕을 거절하며 기싸움을 한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언제 싸웠냐라며 금방 화해하곤 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요. 최근 미국과의 핵 협상에 관여했다는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까지 제거되면서 판이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동맹관계를 넘어서 누구의 전략이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냐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중동 전체를 자기들 방식대로 재편하게 한다면 미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여기까지만 해라며 강하게 손을 떼게 될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도 뜨거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정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일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브로맨스, 여러분은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중동은 미국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례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미사일을 가장 많이 맞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곳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못해 가루가 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비극을 파헤쳐 볼게요. 3주째 이어지는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UAE예요. UAE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란이 쏜 미사일과 드론은 무려 2041기나 돼요. 본래 타겟인 이스라엘에 쏜 양보다 훨씬 많은 압도적인 물량이 쏟아진 거죠. 이란이 왜 굳이 UAE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노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악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UAE는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라는 평판 덕분에 교통과 금융, 물류의 중심지 지위를 누려왔거든요. 이란은 이곳을 타격해 그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두바이의 화려한 금융지구와 국제공항, 아부다비의 유전들이 공격 대상이 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동은 어디든 위험하다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최적의 장소인 셈이죠. 즉, UAE의 경제적 근간인 신뢰를 미사일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재로 UAE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던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 아브라함 협정이 두고두고 괘씸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앞장섰던 이웃나라를 본보기로 삼는 거죠. 이란은 지금 미국과 협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UAE 내부에서는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거액을 투자하며 평화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빗발치는 드론뿐이니까요. 두바이의 퀸손들은 우리가 평화에 투자한 건가 아니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에 돈을 댄 건가 라며 한탄하고 있죠. 결국 UAE는 이란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확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영유권 분쟁이 있는 작은 섬들에 미 해병대에 투입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UAE는 거대한 전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이는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 끝에 이란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하자 이란은 우리만 죽을 순 없다며 주변국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카타르예요. 이란은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했어요. 이 공격으로 카타르 전체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복구에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전망이에요. 국가 기관 시설이 한순간에 불타버린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한국을 포함한 장기 계약국들의 불가항력을 선언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전쟁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가스를 못 주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건데 이건 우리 집 가스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예요. 한국은 카타르에서 연간 900만 톤 이상의 LNG를 들여오는 핵심 수입국이거든요. 만약 5년 동안 이 물량을 못 받게 되면 우리는 훨씬 비싼 돈을 주고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해와야 해요. 산업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난방비 부담도 상상 예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우디와 UAE의 에너지 시설도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우리는 오일 쇼크를 넘어서는 에너지 대재앙을 맞을지도 몰라요.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줄을 쥐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건드린 결과가 전 세계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죠. 경제라는 톱니바퀴가 전쟁이라는 모래더미에 걸려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에 지상군 수만 명과 최정예 기갑 사단에 투입했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베이루트 도심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들이 공습을 받아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민가에 무기를 숨겼다는 의심만으로 가택 수색과 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현재 레바논의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피난민은 무려 105만 명을 넘어섰어요.
레바논 전체 인구 6명 중 1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거예요.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피소는 이미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깨끗한 물과 식량, 의약품은 떡없이 부족해요. 교육은 중단됐고 사람들은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죠.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레바논의 영광은 간데없고 절기와 연기만이 가득한 지옥도로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체에 닿으면 뼈까지 녹여버리는 이 끔찍한 무기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죠.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주장이 무색해 민간인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단 영토를 확보한 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레바논의 평범한 시민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총탄을 받아내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세 나라는 과연 이 전쟁의 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전쟁의 과정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주변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UAE의 금융 허브가 무너지면 전 세계 자본 흐름에 균열이 가고 카타르의 가스가 막히면 아시아의 공장들이 멈춰서요. 그리고 레바논의 비극은 대규모 난민 사태를 유발해 유럽과 전 세계의 새로운 정치적 뇌관이 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이번 사태는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특정 지역의 분쟁이 지구 반대편의 물가와 전력 수급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에너지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네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미 해군 강승연함이 분쟁 지역 섬들에 투입된다면 이건 이란과의 전면전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고래들의 힘겨루기가 바다 전체를 피로 물들일 대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트럼프 정부 시절 맺은 아브라함 협정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더 큰 폭발을 불러온 불안한 동거였다는 지적이죠. 결과적으로 중동의 동맹국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해요. 비축료와 재고가스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네요. 지금 중동의 포성은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특히 투자자들이 떠난 UAE와 폐허가 될 레바논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대 충돌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다뤄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비극적인 연쇄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